1442년 4월 조선의 공문장에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형틀에 묶인 채 모진 매를 맡고 있는 노인. 그의 이름은 장영실입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이자 세종대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곤장 100대와 관직 박탈, 그리고 전 재산 몰수였습니다. 조선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강국으로 만든 인물에게 내려진 처벌치고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그는 조선 역사에서 완벽하게 증발합니다. 실록에 기록된 그의 제명은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왕이 탈가마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아 부서지게 만들었다는 것. 즉 제작 부실과 관리 소홀이 그가 숙청당한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장영실이 누구입니까? 물시계와 해시계를 초단위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통제하던 조선 최고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베테랑이 만든 왕의 가마가 그것도 왕이 타기도 전에 허무하게 부서졌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더욱 기이한 것은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세종대왕의 태도입니다. 흔히 세종을 인자하고 부드러운 성군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조선 역대 어느 왕보다도 강력한 절대 왕권을 휘둘렀던 군주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피로 다져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세종은 조말생이나 황희 같은 노련한 정치 거물들조차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락펴락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책은 대신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해도 끝끝내 관철했던 고집센 정치가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하라면 신분과 과거 이력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었던 왕. 그런 강력한 절대군주 세종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신뢰하던 단 한 명의 천재 장영실을 왜 이번만큼은 아무런 변호도 없이 단칼에 내쳤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상식 밖의 사건 배후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와 세종대왕이 감추어야만 했던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가마가 부서진 그날 대궐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선 장영실이라는 존재가 세종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장영실의 가문은 비참했습니다. 아버지는 귀화한 중국인이었으나 일찍 가문이 몰락했고 어머니는 동래연의 관기 즉 기생이었습니다. 조선 신분제 사회에서 기생의 자식은 예외 없이 관청의 소유인 관노 즉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장영실 역시 태어날 때부터 평생 매를 맞으며 굳은 일이나 해야 할 천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은 흙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쇠를 다루고 기계를 고치는 손재주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가뭄이 들었을 때 그가 만든 양수기 덕분에 온 마을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은 조정에까지 흘러들어 태종 이방원의 귀에 전해졌고 장영실은 궁중기술자로 전격 발탁됩니다. 그리고 태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세종대왕은 장영실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당시 세종은 일생일대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명나라로부터 독립된 조선만의 고유한 과학과 시간을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달력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기준의 달력은 조선의 하늘과 맞지 않아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할 타이밍을 놓쳐 굶어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 조선의 위도에 맞는 시계와 천문 구성을 원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신하들의 눈을 피해 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깁니다. 장영실은 임금의 기대에 완벽을 넘어선 기적으로 보답했습니다. 1434년 그는 조선 과학의 결정체라 불리는 물시계 자경루를 완성해냅니다. 자경루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하게 흘러내린 물이 정교한 레버와 쇠구슬을 움직이고 그 구슬이 다시 나무 인형을 타격하여 매 시간마다 자동으로 종과 북을 울리는 지금의 컴퓨터 프로세서와 같은 자동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장영실의 천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의 시계를 넘어 그를 모르는 까막눈 백성들을 위해 12지신 동물 그림을 새겨 넣은 공공의 시계 앙부이구를 만들어 한양 해전교 길거리에 설치했습니다. 길 가던 백성들이 누구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조선의 인쇄혁명을 이끈 금속 활자인 갑인자를 개량하여 글자판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함으로써 인쇄 속도를 기존보다 무려 20배나 끌어올렸습니다. 뒤이어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치고기까지 그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세종은 감격했습니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장영실의 노비 신분을 면해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사품 무관직인 대오군이라는 파격적인 벼슬까지 하사합니다. 사대부의 나라 조선에서 천민이 당상간의 반열에 오른 것은 전무후무한 대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이 위대한 성공은 조선의 기득권 사대부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엄격한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목숨처럼 여기던 대신들에게 노비 출신이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왕의 독대를 받는 모습은 체제를 흔드는 폭동과 같았습니다. 조정의 늙은 사대부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천한 공장놈이 기술 따위 부정한 문물로 주상의 눈을 흐리고 조정을 더럽히고 있다. 장영실을 향한 질투와 분노,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결속력은 무서운 살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1442년 봄 마침내 사대부들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극심한 안질과 소갈증 당뇨로 인해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고 충청도 이천의 온천으로 요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대호군이었던 장영실은 왕이 이동할 때 탈 전용 가마인 아녀의 제작 총책임자로 임명됩니다. 장영실은 왕의 안위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가마를 제작했고 마침내 완성된 가마의 성능을 시험하는 공식 훈련이 대궐마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사건은 바로 그날 터졌습니다. 세종대왕이 가마에 오르기도 전에 수십 명의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가마의 중심축이 굉음을 내며 힘없이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헌부와 사관원의 대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명을 지르며 장영실을 포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날카로운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장영실은 가마의 총감독이었을 뿐 나무를 깎고 못을 박아 실제 조립을 담당한 것은 밑에 있던 수많은 숙련된 장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국왕의 전용 가마는 완성 직후 엄격한 비밀 사전 테스트를 수십 번 거치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 완벽한 검증을 통과했던 가마가 왜 하필 사헌부 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던 공식 시험날에 보란듯이 쪼개졌을까요? 과학적으로나 확률적으로 이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장영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기득권 세력이 정밀하게 설계한 기획된 태업, 즉 사보타주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장영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가마의 고정핀을 빼돌리거나 지탱축에 깊은 흠집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대부 대신들이 이토록 무리한 공작을 벌이면서까지 장영실을 죽이려 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거대한 의문인 명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절대 패권국이었던 명나라는 제후국들의 과학 발전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특히 하늘을 관측하여 별의 움직임을 읽고 달력을 만드는 행위는 오직 천자, 즉 명나라 황제만의 고유 권한이자 신성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과 장영실은 경복궁 북쪽에 간이대라는 거대한 천문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조선 고유의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나라의 시선에서 보면 명백한 반역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대신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사실이 명나라 황제의 귀에 들어가 사신들이 들이닥치거나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오면 자신들의 권력은 물론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파멸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사대부들은 세종대왕에게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며 천자의 나라를 거스르는 천문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천문대를 철거하라고 빗발치듯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대신들에게 장영실은 조선을 파멸로 이끌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대부들에게 가마 파손 사고는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이 사고를 빌미로 장영실에게 왕의 목숨을 위협한 불경제라는 영모 프레임을 씌워 처단하고 세종이 추진하던 모든 과학사업을 단숨에 중단시키려 한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이 덫을 놓고 압박해 들어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세 번째 의문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기이한 침묵과 굴복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왕권을 행사하던 군주였습니다. 사대부들의 수많은 반대를 제압하고 훈민정음 창제를 밀어붙였던 강력한 왕이 왜 장영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대신들의 요구에는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신하들이 파놓은 가마 조작 공작과 그 배후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세종대왕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장영실을 수사하는 의금부 공문장에 단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금부의 사대부들은 장영실에게 벼슬을 뺏고 곤장 100대를 때려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말이 곤장 100대지 고령의 나이였던 장영실에게는 사실상 즉사하거나 평생 불구가 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재판의 마지막 순간 세종대왕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곤장 80대로 죄를 한 단계 감형해 줍니다. 감형의 이유는 실록에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세종대왕의 소름 돋는 반전 카드를 찾아내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칼날로부터 그를 살리기 위해 잔혹한 연극을 선택했다는 가설입니다. 당시 장영실은 명나라의 제거 대상 1호이자 조선 사대부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세종이 끝까지 장영실을 감싸고 돌았다면 대신들은 그를 진짜 역모죄로 엮어 삼족을 멸하거나 명나라로 압송해버렸을 것입니다. 세종은 결단한 것입니다. 대신들이 더 이상 장영실을 걸고 넘어지지 못하도록 자신이 직접 불경제라는 명목으로 선수를 쳐서 매를 때리고 쫓아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처벌하여 내쳤으니 너희는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천재 과학자를 향한 세종대왕만의 가장 잔혹하고도 눈물겨운 정치적 보호막이었습니다.
모진 곤장 80대를 맞고 핏자국을 흘리며 대궐문을 걸어 나간 장영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조선의 그 어떤 관찬 사서와 야사에서도 그의 이름은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몇 년도를 더 살았는지 고향 땅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장영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는 비극적인 추정도 존재하지만 세종의 묵인하에 철저히 은둔하며 여생을 보냈다는 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장영실이 사라진 직후 세종대왕은 대신들의 요구대로 경복궁의 천문대인 간이대를 완전히 철거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신들의 눈을 속인 채 조선 과학의 최종 결과물인 칠정산 역법서를 마침내 세상에 공개합니다. 왕의 가마가 부서졌던 그 운명의 날. 조선 최고의 천재는 그렇게 기획된 음모와 거대한 외교적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죄인의 가면을 쓴 채 역사 너머로 증발했습니다. 그는 궁궐을 떠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내친 왕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침묵해야 했던 왕의 깊은 고뇌를 이해했을까요? 강력한 왕권 뒤에 감추어야만 했던 절대군주의 슬픈 선택, 그리고 왕을 위해 기꺼이 미스터리 속으로 사라진 천재 과학자 장영실. 여러분은 이 지워진 역사 속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